안녕하세요. 사연의 조각들을 찾아주신 여러분. 저는 올해 70, 경기도 화성에 사는 박말순이라고 합니다. 제게는 60년을 가족처럼 기댄 친구가 있었습니다. 그 인연이 어떻게 부서져 내렸는지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날은 유난히 벚꽃이 좋았어요. 동탄 센트럴파크 벤치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정희가 걸어오더군요. 제 60년 지기 친구 최정희 말입니다. 반가운 마음에 손을 흔들려는데 제 앞에 선 정희의 첫 마디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. 말순아, 너희 아들 망했다며? 순간 세상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. 귀를 의심했죠. 하지만 정희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말을 이었어요. 소문 다 났어. 진호 사업 부도 나서 빚더미에 앉았다며? 쯧쯧 어쩌다 그렇게 됐대.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습니다. 제 아들의 실패가 이 친구에게는 그저 시장 좌판의 가십거리밖에 안 되는구나. 수치심과 분노가 뒤엉켜 목구멍까지 차올랐습니다.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싸늘하게 말했어요. 그래, 우리 우정은 오늘 여기까지인가 보다. 다시는 보지 말자.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. 흩날리는 벚꽃잎들이 마치 우리 우정의 조각들처럼 느껴졌던 참 서러운 봄날이었습니다. 정희와 제가 처음 만난 건 국민학교 3학년 때였어요. 그해 여름 화성에 엄청난 홍수가 났었죠. 저희 집이 물에 잠겨 오갈 데가 없어지자 정희네 아버지가 저희 식구를 집으로 데려가 주셨습니다. 그날 밤 저희는 한 이불을 덮고 꼭 손을 잡고 잠이 들었어요. 무서움 속에서도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어찌나 따뜻하고 든든하던지. 그 밤이 우리 60년 우정의 시작이었습니다. 서로의 첫사랑도 찢어지는 가난도 자식들 커가는 모습도 전부 함께 겪었죠. 제가 좋아하던 남자를 정희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 슬쩍 마음을 접었던 일도, 정희가 시집살이로 고될 때 밤새 함께 울어주던 일도 있었습니다. 우리는 서로에게 가족 그 이상이었어요. 적어도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. 정희와 절교하고 나니 세상에 저 혼자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. 텅 빈 집안에 앉아 있으니 온갖 생각들이 저를 괴롭혔죠.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아들 진호가 헬쑥한 얼굴로 저를 찾아왔습니다.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.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. 창업했던 회사가 잘못되어 큰 빚을 졌다고요. 자존심 때문에 차마 저에게는 말을 못했다면서 눈물을 뚝뚝 흘리는데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. 정희의 말이 그 잔인했던 말이 사실이었던 겁니다. 저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등을 두드려주며 말했어요. 괜찮다, 아들아. 괜찮아. 이 엄마 연금이라도 보태서 같이 해결해보자.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시커멓게 타들어 가는 건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. 며칠 뒤 장을 보러 나간 시장 한복판에서 정희와 딱 마주쳤습니다.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가 없었죠. 정희가 저를 보더니 또 한 소리 하더군요. 꼴 좀 봐라. 아들 그렇게 되고 나니 잠은 오니? 그 순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왔습니다. 너는 친구 아들이 망한 게 그렇게 즐거워?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? 저도 모르게 언성이 높아졌고 주변 사람들이 힐끔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정희도 지지 않고 소리쳤죠. 사실을 말한 게 뭐가 잘못이야. 그날 우리는 시장 한복판에서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결심했어요. 이제 더는 정희와의 과거에 얽매이지 않겠다고. 내 인생을 내 두 발로 다시 찾아야겠다고요. 그 길로 처음 복지관에 발을 들였습니다. 복지관 생활은 생각보다 괜찮았어요. 급식 도우미 봉사도 하고
아이들 돌봄 자원봉사도 시작했죠. 하루는 한 꼬마 아이가 제게 다가와 말하더군요. 할머니, 우리 할머니랑 닮았어요. 보고 싶다. 그 작은 아이를 품에 안아주는데 꽁꽁 얼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는 것 같았습니다. 복지관에서 만난 경자 씨는 제게 좋은 말벗이 되어 주었어요. 제가 정의 이야기를 털어놓자 그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. 60년 인연이면 보통 인연이 아닌데 한 번쯤 다시 만나서 이야기해보는 건 어때요? 차마 그럴 용기는 나지 않았습니다. 그러다 어느 날 복지관 교육장에서 정희와 우연히 다시 마주쳤습니다. 서로를 발견한 순간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쳐다보기만 했죠. 아직 우리 사이의 앙금은 너무나도 깊었습니다. 정말 이상한 우연이었습니다. 복지관 앞에서 정희의 며느리인 선희 씨와 마주친 겁니다. 안색이 좋지 않아 어디 아프냐고 물었더니 그 애가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어요. 어머님, 사실 저희 집도 사업이 망해서 너무 힘들어요.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. 정희도 저와 똑같은 고통을 겪고 있었던 겁니다. 그 모진 말들 속에 어쩌면 저와 같은 아픔을 감추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.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. 정희가 왜 그렇게 날카로웠는지, 왜 남의 상처를 후벼 파면서까지 제 속을 긁어댔는지. 차마 정희 얼굴을 직접 볼 자신은 없었습니다. 대신 아들 진호에게 조용히 부탁했어요. 정희네 아들 상민이가 일자리를 알아본다 하니 혹시 우리 아들 회사 쪽에서 면접이라도 볼 기회를 줄 수 있겠냐고요.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었습니다. 그날 이후 저는 밤마다 편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했습니다. 편지지는 항상 정희야 그 두 글자에서 멈춰 섰습니다. 제 체면과 자존심이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를 가로막고 있었습니다. 상처받았던 기억과 후회스러운 마음이 밤새도록 저를 괴롭혔죠. 그러다 문득 수십 년 전 홍수가 났던 그 밤이 떠올랐습니다. 낯선 집에서 두려움에 떨던 정희의 손을 먼저 잡아주었던 건 바로 저였습니다.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인지, 그리고 그 온기가 얼마나 소중한지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. 다음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. 정희 아들 상민 씨의 면접 일정이 잡혔다고요. 저는 밤새 썼다 지우던 편지 한 장을 곱게 접어 봉투에 넣었습니다. 그리고는 집을 나섰죠. 하지만 그 편지를 우체통에 넣지는 않았습니다. 대신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그 공원 벤치에 다시 앉았습니다. 봄바람이 부드럽게 뺨을 스치더군요. 손에 쥔 편지 봉투가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. 어쩌면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닐지도 모른다고 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.